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입니다. 초음파 검사 등 800개 의료 행위와 치료제 3,000개 등 3,800개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 항목으로 전환. 현재 63%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향후 5년간 70%로 늘려 환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사들과의 쟁점은 좁혀지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 10일 의사 3만여 명이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원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과 비급여 항목으로 유지해오던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 경영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과 함께 문재인 케어가 시행돼도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보존할 수 있어 손해가 별로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의사들의 염려를 이해한다면서 의료 수가 체계의 합리적 개선이 정부 방침이라며 설득에 나섰고 이어 정부와 의료계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 문재인 케어 세부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찬반 논쟁 중심에선 문재인 케어, 그 기대와 우려를 살펴봅니다.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이번 순서는 그야말로 정말 뜨거운 토론의 이슈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63%대인 보험 보장률을 5년에 걸쳐서 70%까지 올리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 적용으로 병원 경영에 큰 타격을 받는다는 의료계 반발도 거셉니다. 문재인 케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내용과 쟁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의 토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상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 시각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죠? 네. 네, 제주대 의대에 계시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신데 지금 문재인 케어를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보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 편이 있고요. 또 반대로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가면은 동네 병원이 다 어렵게 된다 이런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다. 각각 한 분씩 우선 제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입장을 우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선생님부터 하실까요? 네, 저는 문재인 케어의 기본적인 취지가 옳기 때문에 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동욱 선생님은 문재인 케어 반대 이렇게 표차를 달고 나오셨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반대하십니까? 그 문재인 케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된 정책이고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를 매우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급한 제도입니다. 일단 재정 추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 강행을 하다 보면 예. 개선을 하려고 하던 제도가 매우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산 부분의 예. 재정 핵심적인 부분은 재정 추계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게 이제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를 하자는 부분인데 네.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 분석이 제대로 안 됐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상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욱 선생님 말씀에 지금 대해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구성된 나라들 중에서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전 국민을 하나의 공적 의료 보장 틀로 포괄하고 있는 나라는 유례를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오바마 케어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그렇게 부러워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딱 하나 있는 거죠. 그게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의 수준이 네. 전체 발생하는 의료비의 63%만 책임져 주기 때문에 네. 전체 진료비의 37%를 우리 국민들이 직접 가게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 큰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어려움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네. 이게
그 37% 중에 한 절반은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몫인데 네. 나머지 절반에 해당되는 한 18% 전체 네. 의료비의 18% 해당되는 것은 이게 비급여 항목인 거예요. 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져 있고 이 비급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고 또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국민들은 그야말로 지금 도탄에 빠질 지경에 처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픈 국민들이 진료받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국민의 항변에 대해서 국가가 진실되게 답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 문재인 케어이기 때문에 네. 이 문재인 케어의 그 정당성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성립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MRI 초음파 로봇 수술이 그동안 이게 안 됐던 건데 보험 적용이. 근데 이제 이게 보험 적용이 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진 그리고 중증 치매 환자 비용 부담도 10%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미용이나 뭐 성형 수술이나 뭐 탈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비급여 대상으로 계속 두는 방안인데요. 지금 그 앞에 그 이상희 선생님 말씀 주신 대로 큰 틀에서 보자면 지금 그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또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서 이 비급여 항목을 줄이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 우리나라만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없애야 된다는 말씀 주셨어요. 이동욱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부분은 원가 이하의 수가를 주는 나라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원가 그래서, 이하로. 예, 기존의 건강보험 수가가 네. 원가의 한 70%, 69% 정도밖에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그 원가 이하의 수가부터 정상화를 해야지 네. 그게 이제 건강보험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는데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원가의 OECD 최저의 수가 아니겠습니까? 그 OECD 최저의 원가 이하의 수가 부분을 뒤로 네. 하고 네. 보장성만 강화하겠다고 하니 의료 공급자가 있어야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일단 건강보험 제도의 원가부터 보장하라는 매우 합리적인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치료에 100원이 드는데 예, 예. 그 수가는 60원만 준다는 거죠. 예, 69원만 그러면 그 준다는 거죠. 69원만 준다는 예, 거죠. 예. 그러면 나머지 이 31원에 대해서는 예, 예. 병원이 비급여 항목을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제 병원을 운영하는 예, 이런 예.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예, 예. 100%로 해놓고 그렇죠. 그 다음 단계로 예, 예. 보장을 확대하든지 해야지 이 그렇죠. 수가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하면 병원 나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씀 주시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희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방금 우리 이동욱 선생님 아주 네. 잘 말씀해 주셨고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의사 행위력, 의사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의사의 노동 시간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고려한 네. 그 의료인의 노동 행위에 대한 그 기술료라든지 수가 있죠. 이 네. 행위 수가 자체는 실제로 유럽 선진국들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요. 그 미국의 뭐 한 6분의 1 수준인 건 그건 맞습니다. 이제 그 대신에 네. 뭐 그 각종 장비라든지 기구 네. 또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비급여 영역을 많이 이제 개발해 왔고 여기에서는 실제로 원가보다 한 2배 정도 더 남도록 해서 이걸로 부족한 부분을 이제 그동안에 병원들이 이거 메꿔 왔단 말이죠.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3대 비급여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이건 사실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도탄에 빠뜨려 왔던 주범입니다. 첫 번째가 그 특진비라고 하는 거. 이건 아마 우리 이동 선생님도 인정하실 건데요. 특진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급병실료. 예.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이 간병비. 네. 이 세 개가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였는데요. 네, 서민 그렇죠. 가게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난 20년, 30년 동안 계속 민원이 있었고 이번에 문재인 케어에서는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조차도 우리가 여기가 반대하는 식으로 귀결되면 안 되지 않느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없애는 것에는 선생님 찬성은 하십니까? 이동욱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그러면 보세요? 예. 자, 상급 병실료인데요. 그러면 상급 병실료라는 게 1인실에 입원하면 좋겠죠. 하지만 6인실에 입원한다고 해서 치료가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재정이 있으면 1인실까지 다 보험을 해주면 좋겠지만 네. 재정이 지금 한정돼 있고 네.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1인 병실까지 다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죠. 그리고 또
1인 병실이 다 보험이 돼서 싸지면 가령 서울대학병원이나 아산병원에 네. 모두 다 1인 병실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서로의 경쟁의 문제나 누가 그러면 1인 병실을 할 것이냐. 지금은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6인실에 간단 말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맹장염이나 어떤 병이 걸렸을 때 6인실에 있었다고 해서 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네. 치료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어떤 비용 대비 효과면이나 네. 건강보험 재정의 예산을 생각해서 네.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지 확대를 하면 좋겠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셔도 제가 일단은 치료를 받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상급 병실료까지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그런 부분들은 고민이 필요한 거고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래도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민은 저 2인실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6인실에서 치료받고 싶은 게 맞아요. 근데 6인실 방이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2인실로 가서 그게 일주일 내지 열흘 입원해 있다가 6인실로 옮겨가는 경우가 거의 태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들어주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각도를 어떻게 보느냐. 지금 현재 6인실, 1인실 이런 부분들이 배분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가격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기 때문에 1인실에 가는 사람에 비해서 6인실에 있는 사람이 큰 불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는 국가 재정입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이 충분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더 급한 부분이 없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에 의해서 그것은 추후에 또 해결할 문제인데 가장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인 문제는 국민들이 당장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잖아요. 상급 병실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리고 간병비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하루에 뭐 10만 원씩 드는 간병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간병 살인이 일어나고 네. 또 간병 실직이 일어나는 이 서민 가족의 엄청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라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서 네. 간병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단 말이죠. 네. 물론 여기에도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돈 들어가는 거는 또 따로 논의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럼 해결해야 되느냐? 다른 나라들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헌법적 그 권리다, 국민의 건강권이라고 네. 하는 게 이런 측면에서 좀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 보건복지부가 2022년까지 30조 6천억 원을 그 예산을 이제 국민 예산이죠. 예산을 좀 들여서 이 문재인 케어를 완성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돈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재정으로 문재인 케어 매우 부족하고 매우 부족하다. 재정 추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네, 그럼 도대체 얼마의 특히 중요한 비용이 부분이 네, 30.6조 중에 네. 기존의 69% 원가 이하의 저수가에 대한 네. 보전 예산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하. 그럼 기존에 지금 건강보험 재정을 60조로 봤을 때 네. 그것을 원가를 보전해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18조에서 20조는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예산 자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원가를 보전하던 비급여만 없애겠다고 하니 네. 의료계에서는 이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네. 먼저 원가부터 보전을 하라. 네. 지금 정부에도 여러 차례 물어봤어요. 30.6조 중에 네. 기존의 원가도 보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무엇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케어라고 이야기하면 자꾸 이게 비급여의 급여화로만 네. 이렇게 국한한다라든지 예. 또 그중에서 일부 문제점으로 지적될 만한 이 재정 요소만 지나치게 부각해가지고 문재인 케어의 본질적인 핵심을 왜곡하거나 놓치게 만드는 것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 문재인 케어의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비급여로 빠져 있었던 네. 이것을 급여로 끌어들여서 국민의 의료 이용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이게 지금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중상층 국민 말고 네. 소득 하위 50% 국민들은 네. 조금만 어려워지더라도 이 가해가 파탄해가지고 예. 저소득층으로 전락해버린단 말이죠. 이분들의 의료비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네. 막상 보장해 주려고 여러 가지 도움 장치를 줘요. 그래서 본인 부담률을 막 낮춰주는데 네. 그러더라도 비급여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비급여는 이게 의사와 환자 사이에 거래되는 것이지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비급여도 일단은 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틀 속으로 끌어넣어야 하위 50% 국민의 실질적인 의료비 보장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논리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인데요. 네. 과거에도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일부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 하위 50% 국민이 네.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연간 1,500만 원까지 이걸 지원해가지고 최소한 가구당 500만 원 이상 진료비가 나오는 경우는 사실상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네. 그게 문재인 케어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서민들의 의료 이용을 보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정치적으로 혹은 아니면 그 의료계에서 이걸 비판하고 반대해버리게 되면 네. 결과적으로 서민의 의료 이용을 방해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런 자, 지금 생각합니다. 두 의료인이 나오셨는데 한 분은 이제 의료인들이 그 서민의 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예. 의료인 중심으로 가는 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상의 의료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동욱 선생님은 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시는지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상급병 진료 문제뿐만 아니라 특진비나 이 간병비 이 3대 그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어떤 입장이신지 그것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네. 보장성을 강화하자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재정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도움을 하지 말자. 정말 가난한 사람들한테 정말 의료적인 서비스를 적정하게 하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네.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적정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말하는 것은 순서의 문제이고 네. 재정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네. 문재인 케어를 통칭해서 포퓰리즘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문재인 케어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지지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지금 의료계가 마치 네. 편드는 것처럼 오해를 사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로부터 의료계가 네. 좀 오해받을까 봐 제가 거의 걱정돼서 그래요, 사실은. 왜냐하니까 이 문재인 케어의 본질적인 내용 중에 큰 덩치가 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서민들의 그 의료 이용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네.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예. 본인 부담을 대폭 깎아주는 거잖아요. 네, 네. 이게 바로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제예요. 예.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인데 예. 이 부분은 이렇게 거론을 안 하시고 네. 자꾸 문재인 케어가 마치 이 의료계 전체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네. 문재인 케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우리 국민들 손해다. 내가 그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입장에서. 실제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예컨대 이제 대장암 환자가 이제 그 비급여 항목으로 해서 치료를 받으면 뭐 한 4,500만 원 정도 치료비가 드는데 이 문재인 케어로 보장을 받게 되면 1,380만 원 정도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비용이. 이러면 훨씬 그 환자들한테는 부담이 줄어드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 이제 가족 중에 아프신 편찮으신 분들이 있는 가족 경우에는 이거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면 제약업계도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좀 약간 반대 입장인 것 같고요. 또 3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가 거리 집회를 했는데 의료인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인데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걸 다 할 수 있는 재정이 있느냐. 그리고 그 전에 수가를 현실화해라. 그렇다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좀 논법이 가는 건가요? 이동욱 선생님 말씀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급여라는 게 예. 기존의 비급여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대장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게 정말 필수적인 부분이면 예. 보장이 됐겠죠. 근데 그게 좀 효과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급여로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그 근보 재정의 안정성, 지속 네. 가능성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네.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이번에 정책이 전면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전면이라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정말 올바른 의료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네. 합리적이고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진과 간병비에 대해서 폐지에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 부분도 물론 하면은 좋겠죠. 네. 하면 좋은데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저수가를 보존해 오는 특진비 예. 이런 예. 부분이 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어떤 그 부분에 먼저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네. 지금 뭐 이번에 문제가 됐다시피 이국종 교수의 어떤 필수 의료 이런 부분들에 먼저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기 좋을지 네. 우선 순위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실시된 지 거의 지금 30년이 다 돼가거든요. 네. 정확하게 한 28년쯤 됐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손에 의료보험증이 다 주어진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에 있어서 의료 이용에 있어서는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양극화 현상도 막 벌어지고 여전히 서민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 비급여가 너무 넓게 존재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난 정부는 다 손 놓고 있었는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이동욱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네. 점진적인 방법으로 28년 동안 노력해 왔어요. 네. 그런데 비급여의 비중이 전체 발생하는 의료비 100 중에서 비급여의 비중이 지금 17에서 24를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게 지금 30년째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풍선 효과 때문에 그래요. 한쪽을 이렇게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네. 하나를 비급여를 급여로 끌어들이면 새로운 비급여가 또 하나 생겨나요.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풍선의 한쪽을 누르기보다는 네. 풍선 전체를 감싸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급여화하겠다. 3,800여 개의 비급여를 5년 임기 내에 전면적으로 이렇게 감싸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문재인 케어의 그 의학적 가치가 있는 비급여의 전면적 급여화라고 하는 것의 본래적 취지다라고 하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동안 이제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되면 투명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그동안 비급여여서 혜택받지 못했던 것을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국민들한테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의협하고 정부하고 복지부하고 이제 함께 의논을 하는 그 협상 테이블 같은 거가 좀 마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테이블에서는 지금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그 테이블에서도 결국에는 제한된 재정 속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지금 수십 년 동안 말씀하셨지만 수십 년 동안 93%의 민간 의료기관의 원가를 지금 보장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 어떤 분야든 원가를 보장하지 않는 분야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원가에 대한 주장을 하는 의사들의 주장은 비이성적이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그 복지부도 재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의사들의 주장을 복지부가 좀 수용하는 태도인가요? 지금 이제 수가를 먼저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후순위로 그 보장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비급여 급여화를 하자 이렇게 가는 건 수용한다기보다는 의사들의 주장도 일면 타당하기 때문에 정작 의료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의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말을 강제로 물을 먹일 수가 없듯이 의사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문제 제기가 상당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통을 하고 고민을 하고 올바른 의료 제도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그 의료 수가가 너무 낮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의료 행위료가 원가의 한 80%를 밑돈다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 80%를 넘어선 적이 없어요. 이거는 맞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관료들이 풀 수 있는가? 이거 못 푼다는 거는 지금까지 30년의 역사적 경험이 이야기해 왔죠. 그런데 저는 이걸 풀 수 있는 오히려 실마리가 우리 문재인 케어에 있어서 오히려 실마리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니까 대통령께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이제 이게 뭐 수가를 조금 더 올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수가 체계 전체를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동안에 의료계가 이 관료 일부하고 과거 정부에서 조금씩 주고받는 식으로 이렇게 밀당해 왔던데 그런 방식으로는 문제가 안 풀린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3만 명이 모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전면적으로 우리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정치 사회적 이슈로 저는 부각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니까 이 재원이라고 하는 게 공무원이 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내주는 것도 아니에요. 국민들이 어차피 건강보험료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건데 국민이 동의를 해줘야지 보건복지부가 동의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동의할 권리도 없어요, 사실은. 저희들은 국민들이 건강보험비를 훨씬 지금 더 많이 내야 되거든요. OECD 대비 지금 평균도 안 되는 지금 건강보험비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보험료율을 상당히 올려야 된다는 문재인 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럼 문재인 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최소한 연간 3.2% 이상씩 올려야 되고 국회 예산정책제에서는 6.5%까지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가 있는가 하는 그런 국민들이 올해도 2.06% 문재인 케어를 하기 위한 첫 해인데도 2% 올리는데도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재정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보장을 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험비를 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상희 교수님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하시는데 국민들이 과연 공감대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이제 발표된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문재인 케어에 국민들께서 상당히 동의하는 걸로 확인은 좀 됩니다. 다만 말씀 주신 대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또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보험료 올리는 것은 반대하고 또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또 찬성하고 이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국민 여론조사로 이제 얼마 전에 나타난 건데 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료비 그 개인의 어떤 보장보험이 굉장히 높은 걸로 확인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그 멕시코보다 우리가 굉장히 자기 부담률이 높고, 그리고 멕시코 다음으로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 비해서는 5배나 높은 걸로 이제 확인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를 내는 만큼 내는 것 같은데 사실 비급여가 너무 많아서 혜택은 별로 없다. 또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영역도 있거든요. 그동안 오랫동안 그 건강보험 관련해서 연구해 오신 이상희 교수님, 요 점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진실을 그대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솔직하게. 솔직하게요. 네. 우리 지금 소득의 6.12%를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정확하게 건강보험료율이라고 하는 용어를 네. 쓰고 있는데요. 이웃나라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9%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나 방금 말씀하신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은 12에서 14%를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진실이고요. 네. 그리고 제대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혜택을 받느냐? 그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들은 거의 85에서 90% 정도의 보장성 혜택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63%니까 우리보다 최소한 25%포인트 더 높죠. 네. 그래서 OECD 평균이 한 80% 되거든요. 보장성 수준이. 네. 우리가 63이니까 OECD 평균으로 가려면 17%포인트를 더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보장 수준이 낮은가? 네. 왜 우리나라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이렇게 적게 보장해 주느냐?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소득의 6.12%만 냈거든요. 이 진실을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의료계도 자꾸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이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이야기해야 돼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국민들도 확인하셔야 돼요. 네. 아, 우리가 이렇게 적게 내는 대신에 적게 혜택 보고 있구나. 자, 보십시오. 가구당 가구당 국민건강보험료를 평균 10만 원 내고 계십니다. 근데 민간 의료보험료로는 28만 8천 원을 내고 계세요. 민간 의료보험에 가구당 5개나 가입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의료보험 천국이에요, 대한민국은. 이게 어디 가서 말을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현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에다가 재원을 조금만 더 내면 네. 그럼 이걸로 대부분의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민간보험 가입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것이 63%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70%까지 네. 다만 7%포인트만 더 끌어올리겠다. 네. 요 정도로만 지금 하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시민사회 요구사항은 네. OECD 평균으로 가서 80%까지 가자라는 건데 네. 7%포인트 끌어올리는 거 이걸 가지고 지금 뭐 포퓰리즘이라든지 네.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없다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러면 언제까지 OECD 맨 꼴찌 국가로 네. 국민 불행 국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가기 위한 부당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모든 후보들이 다 동의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민간보험의 천국이고, 그러니까 국가보험에는 가구당 10만 원 정도 내면서 민간보험은 28만 원을 다 내고 있는 이런 현실은 아마 각 가정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일 텐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한꺼번에 다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희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공보험을 강하게 하고 민간보험 굳이 가입할 필요 없게, 그래서 최대한 80% 이상 국가가 다 책임지는 방식으로 의료보험 제도를 손질하자. 예. 그런 것에는 동의하세요? 그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데는 의사협회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네, 드렸다시피. 예. 이상희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적게 내기 때문에 적게 보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소득의 6% 수준밖에 내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비교하는 나라들은 소득의 12% 수준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건강보험비를 네.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최소한 올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내고 더 보장을 많이 하는 제도를 하자. 어떤 모임에서 회비를 많이 내면 보장을 많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네. 거기에서는 사실 뭐 찬반 토론이 아니라 의견이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유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 의료비 규모를 한번 자세히 보셔야 돼요. 국민 의료비가 지금 GDP의 한 7.7%까지 갔거든요. 네. OECD 평균이 GDP의
9% 조금 넘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가면 이제 OECD 평균으로 가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아요. 14%인데 OECD 국가들 대충 16에서 20%가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5년만 지나면 노인 인구 구성이 우리도 이제 선진국처럼 가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비의 규모로 보면 앞으로 고령화 때문에 급속하게 의료비가 늘어나는 이 상황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나치게 의료를 과잉 소모하고 있는 이런 비효율적인 상태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지금 그런 시기에 왔는데 네. 지금 문재인 케어는 그걸 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주신 말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그 굉장히 고령화는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그러려면 노인의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가를 조정해야 되는 이슈도 하나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원가를 보장해 줘야 된다. 그래야 이 비급여의 급여화가 가능한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또 국민들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나쁠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하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을 보험료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과연 이게 증세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복지 혜택은 받고 싶지만 월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세금을 더 내야 돼. 그거는 좀 그렇다.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정치권도 그리고 또 이제 의학업계도 그리고 언론도 솔직하게 우리의 현실을 내놓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의사도 그렇죠. 살고 환자도 살 수 있는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나 대책은 무엇이냐. 이제 이걸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동욱 선생님 어떤 해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진솔하게 네. 이상희 교수님 말씀대로 국민들 앞에 내어놓고 네.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말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더 낼 거냐, 네. 더 내고 더 보장을 받을 거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60조인데 네. 문재인 케어대로 하면 10년 뒤에는 한 120조 정도 규모가 됩니다. 국회 예산처 통계인데요. 네. 그러면 그 120조는 2배나 늘어납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네. 지금 이제 건강보험비를 부담할 수 있는 20세에서 59세 젊은 층은 비율은 점점 줄어들어서 차세대에 부담을 주는 제도가 아닌가. 그다음에 건강보험비의 급격한 증가. 60조에서 120조면 10년 만에 60조 2배의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하게 네.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국민들 부담은 없이 보장만 늘어난다고 국민들은 알고 있어요. 아까 여론조사에서도 나는 네. 더 부담하는 것은 반대다. 보장성 강화는 찬성이다. 지금 그게 굉장히 모순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을 복지부도 이상희 교수님처럼 솔직하게 네. 국민들 앞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부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같이 조금 더 내서 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 혜택이 가난한 사람에게도 더 돌아가게 하자. 네. 의료계도 그런 부분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민들 설득도 하지 않고 네. 이 제도부터 추진한다고 하니 그럼 재원 마련은 어디서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 진솔하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드려야 된다고 제가 아까 전제했는데요. 지금 우리 전체 우리나라 가구 중에 77%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네. 근데 가구당 5개의 민간 의료보험이 가입해 있고 그리고 그 돈을 다 합쳐보니까 매달 28만 8천 원이 되더라. 네. 그런데 그 가구가 국민건강보험에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평균 10만 원이다. 네. 그러니까 거의 3배를 민간보험에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네. 그럼 얼마나 내고 있죠? 10만 원 더하기 거의 30만 원이니까 네. 거의 40만 원 돈을 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웃 나라 저쪽에 프랑스로 가볼까요? 독일로 네. 가볼까요? 네. 이런 유럽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건강보험료를 2배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만 원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 20만 원 내는 겁니다. 네. 그 대신에 민간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나라들은 민간보험이나 그런 컨셉이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없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네. 어느 게 더 효율적인 겁니까? 저는요, 이제는 거시적 효율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이 그리고 우리 의료인들이 이제 함께 고민해가지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여 나가야 됩니다. 일단은 이 보험 재정 체계에서 공적 보험을 강화하고 민간 보험의 가지를 많이 쳐내므로 인해 가지고 네. 이 재정 부분에서 비효율을 줄여 나가자. 이게 네. 제가 첫 번째 네. 드리는 제안이고요. 네. 두 번째 드리는 제안은 의료 서비스의 지금 공급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네. 이게 지금 2배나 많이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공급 양을 OECD 평균 네. 2배나 되는 걸 줄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한 의료계의 비급여
의료 축소 전략 네. 이것 함께 논의하자.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끝으로 제가 이동욱 선생님께 20초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 복지부나 정부, 국민께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솔직하게 오늘 말씀을 다 하신 편이니까 정부에게 꼭 하시고 싶은 얘기 제가 죄송한데 20초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금 문재인 케어는 네. 한마디로 건강보험을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건강보험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93% 민간 의료기관의 원가 이하의 수가를 줬는 부분도 정상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네. 국민 앞에 진솔하게 내어놓고 알겠습니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좀 합리적인 예.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어 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재인 케어 저희가 함께 토론해봤는데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제도적 대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